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 미사일 한 발이면 한국 해군 괴멸. 2. 울릉공항 활주로 늘리고 현무5로 도배된다. 3. 미국마저 한국 자주포 기술 배워간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황당한 주장이 등장해 대한민국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해군이 자칫하면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미사일 한 발에 괴멸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 주장의 발단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무용론 전쟁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온갖 무기 체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으로 평가되는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사일과 군함입니다. 매번 새로운 전황이 올라올 때마다 막장의 끝을 보여주는 러시아군이지만 유감스럽게도 미사일 폭격은 나름의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무차별적인 미사일 폭격으로 인한 민간시설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50%가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하는데요. 전후 사회시설 복구에 참담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만약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끝나더라도 인프라 부족으로 사회 구조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러시아의 심리전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할 속셈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인데요. 이번 전쟁을 100년 대계의 전략으로 본다면 진정한 승자는 러시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러시아가 붕괴하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서방 세계에서 완전히 척을 지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긴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러시아의 무차별 미사일 폭격은 분명 위협적인 사실입니다. 반면 러시아 해군이 자랑하던 흑해함대의 강력한 군함들은 속된 말로 팬티 속까지 탈탈 털렸습니다. 특히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이던 모스크바함이 고작 넵튠 지대함 미사일 2발에 격침당하면서 러시아 해군의 의삼은 정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아무리 배수량이 크고 강력한 군함이라도 대함 미사일 공격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맞습니다. 확실히 군함은 미사일 공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다는 특성상 미사일 한 발만 잘못 맞아도 침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요. 더구나 모스크바함이 적 미사일을 요격시키는 밤공 순양함이라는 것만 보면 군함 무용론이 불거지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명백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애초에 모스크바함이 어이없게 침몰한 건 내부에 제대로 된 기만 체계가 탑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나마 남은 방어 체계는 러시아 수뇌부의 부전부패로 팔아먹을 수 있는 건 모두 팔아먹어 이미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사실 현대의 제대로 된 군함들은 처음부터 대함 미사일을 맞지 않겠다는 각오로 전력을 감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전투함이 대함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하는 무기체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전함은 급격한 몰락을 맞이했습니다. 항공모함이 등장하고 로켓, 미사일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이상 강력하고 커다란 대구경 함포가 불필요해진 건데요. 오죽하면 현대 구축함 등의 대구경 함포를 탑재하는 건 과거의 기술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실제적인 쓸모보다는 예전부터 사용해왔으니까 탑재한다는 것입니다. 좀 과격한 주장이긴 하지만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기술의 발달로 대구경 함포의 한계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가 러시아의 상징이었던 기함 모스크바의 침몰 사건입니다. 만재 배수량 11,490톤의 모스크바함은 1982년 취역한 이래 무수한 개량을 거치면서 러시아를 대표하는 기함으로 활약해왔는데요. 이 모스크바함에서 가장 특별한 무기가 바로 AK-130 130mm 이 면잠 함포입니다. AK-130은 역사상 마지막으로 개발된 이 면장 함포로 유명한데요. 특히 이 면잠 포신에서 쏟아내는 분담 90발이 포탄은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게다가 이 포는 90톤에 달하는 육중한 무게로도 양각이 80도 이상이라 제한적인 대공포격까지 가능합니다. 단순히 화력적인 측면에서는 명실상부 세계 최감의 함포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AK-130맨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유효 사거리가 최대 30km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평선에서부터 적을 탐색하는 현대 해전에서 이 점도 사거리는 거의 근접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현대 해전에서 대구경 함포를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대구경 함포의 자리를 대신한 미사일의 사거리는 함포와 비교할 수준이 아닌데요. 일례로 모스크바함을 격침한
우크라이나군의 넵튠 대함 미사일의 사거리는 280km에 달합니다. 이는 모스크바 함의 한 포에 비해 무려 9배나 긴 건데요. 이 때문에 대함 미사일은 함선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 무기로 평가받습니다. 더군다나 대함 미사일에는 대부분 시스키밍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스키밍은 해수면 기준 50m에서 최대 2m 이하로 낮게 비행하는 기술인데요. 레이더의 탐지판은 기본적으로 직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수평선 아래에 있는 물체를 탐지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스키밍 미사일은 수면에 가까이 비행하면서 최대한 오랜 시간 수평선 아래에 머물게 됩니다. 다시 말해 레이더상으로는 아무것도 없던 수평선에서 갑자기 미사일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스키밍 대함 미사일의 탐지 시간은 미사일의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짧으면 25초, 길어도 180초가 넘지 않습니다. 즉 이 짧은 시간 안에 대함 미사일을 격추시켜야 하는 건데요. 이 덕에 시스키밍 기술이 적용된 대함 미사일은 높은 고도에서 날아오는 대함 미사일보다 격추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모스크바함이 러시아의 기함이라 하더라도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런 넵튠 미사일을 격추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게 단면한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해상 전력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모스크바함과 대한민국의 함점이 다르게 있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다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미사일 한 발에 우리 해상 전력이 봉쇄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주장까지 제기되었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미 우리 군의 해상 전력은 대함 미사일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함 유도탄 기만 체계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만 살펴보자면 우선 세종대왕급 구축함에는 프랑스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한 KDAJAE MK2 체프 플레어 발사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함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현대의 유도 미사일은 전면부에 잠착된 능동 레이더에서 전파를 뿌리고 되돌아오는 반사파의 방향과 시간을 이용해 목표물의 거리와 위치를 판단하는데요. KDAJAE MK2 같은 대함 유도탄 기만 체계는 이를 속이기 위해 대함 유도탄이 포착되면 자동으로 체프를 발사합니다. 유도 미사일의 레이더를 역이용해서 공중에 전파가 잘 반사되는 물질을 살포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유도 미사일은 더 큰 전파를 반사하는 체프 구름을 향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애초에 공격받을 틈을 주지 않는 건데요. 플레어 또한 비슷한 원리입니다. 보통 적외선 추적 방식의 유도 미사일은 주변에서 가장 뜨거운 물체를 쫓아가는데요. 플레어는 마그네슘과 나트륨 등이 혼합된 화학물질을 공중에 살포해서 고온을 방출합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의 대함 미사일은 대부분 레이더 유도와 적외선 유도를 모두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성능의 대함 유도탄 기만 체계는 체프와 플레어를 동시에 발사하는데요. 그 대표격이 바로 KDAJAE MK2입니다. KDAJAE MK2는 위협 정보 탐색 단계부터 발사 단계까지 전부 자동으로 운용됩니다. 이 덕에 만약 레이더에서 대함 미사일을 놓치더라도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거리용으로 7개의 슈크 케이스, 원거리용으로 9개의 로켓을 구분해서 발사하기 때문에 대함 미사일의 거리에 관계없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에는 독일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국내 생산한 메스가 탑재됐습니다. 메스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른 속도입니다. 메스는 2.5초 이내에 중량 295kg의 소형화된 발사 체계로 적의 미사일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높이, 방위, 거리, 발사 탄수, 발사 간격을 매우 유연하게 운용이 가능하고 체프, 플레어를 자함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살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 전 세계에서 메스가 유일한데요. 장점은 또 있습니다. 최신의 기만 체계인 KDAJAE MK2와 같은 첨단 장비는 근거리와 원거리에 따라 슈크 케이스와 로켓을 따로 발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탄종에 따라 발사거리, 고도, 반응시간, 지속시간, 레이더 반사 면적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스에 탑재된 다연력 연막탄 32발로 다양한 사거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탁월한 확장성과 편리함 덕분에 메스는 전 세계 대함 유도탄 기만 체계 경쟁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한국이 개발하는 대함 기만 체계는 메스나 KDAJAE MK2보다 더 진보된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바로 MMW 레이더 탐색 기능을 보유한 대함 미사일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MMW 레이더는 쉽게 말해 더욱 선명한 화질의 레이더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2010년 이후에 개발된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신형 대함 미사일에 이 MMW 레이더 탐색기가 탑재된 점왕이 포착되었다는 것입니다. MMW 레이더 탐색기가 탑재되면 기만 체계를 구별하는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이 보유한 구형 대함 미사일 대응 체계가 허울만 좋은 반쪽짜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한국과 프랑스가 기술 협약을 통해 최신의 국산 기만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KRBOCNG입니다. 이 대유도탄 기만 체계는 MMW 레이더뿐만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한 유도 미사일에만 적용되는 체프 인식 기능, 적외선 염삼 탐지 기능에 대한 기만도 가능한데요. 이로 인해 현존하는 거의 모든 대함 미사일에 대한 기만이 가능합니다. 이 차세대 기만 체계는 프랑스와의 기술 협약을 통해 생산되었지만 발사, 제어 시스템 같은 핵심 기술이 국산화에 모두 성공해서 향후 어떠한 성능 개량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우리 군의 대함 유도탄 기만 체계는 수입에 의존하거나 라이선스 생산에 의존해왔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은 체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술력이 부족했던 건데요. 하지만 프랑스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차세대 기만 체계인 KRBOCNG를 개발하면서 관련 기술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뜻은 더 이상 외산 기만 체계를 쓰면서 감지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괄목할 만한 건 국산화뿐만 아니라 적의 변화에 최대한 빨리 대응이 가능해 급변하는 상황에도 효과적인데요. 또 이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다른 무기 체계에도 적용할 수 있어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더욱 향상될 수 있게 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한민국의 모든 함선에 우리 독자 기술이 녹아든 대함 유도탄 기만 체계가 탑재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최근 한창 건설이 진행 중인 울릉공항을 두고 하는 말들인데요. 공항 활주로의 길이를 크게 늘려 대형 군용기도 이착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독도를 지키는 최일선 기지로 삼자는 건데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활주로를 늘리는데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엄체호를 건설하고 적절한 정비시설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공군기지를 방어할 최소한의 경비대와 방공부대가 사용할 방공 레이더와 지대공포대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되면 울릉공항의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커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울릉공항을 요새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아예 현무 미사일을 배치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울릉도에 현무를 깔면 일본의 4개 호위대군이 배치된 모든 해군기지를 사정권에 둘 수 있으므로 적은 군사력으로도 일본에 대한 강한 먹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도 많습니다. 반대론자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군용기입니다. 어떻게든 예산을 마련해서 공항을 정말 요새화하더라도 사용할 전투기가 없다는 것이죠.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의 활주로는 1200m이며 이를 늘려봐야 1500m에 불과한데요. 이 정도로는 웬만한 군용기는 이착륙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최대 무장 탑재량을 꽉 채운 완전 무장 상태에서는 고작 1.2m부터 1.5km에서 이륙할 수 있는 항공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항공기로 인해 이런 판세가 바뀌게 됐습니다. 바로 KF-21 보람의 덕분인데요. 지난 7월 19일 KF-21 보람에는 여러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겨우 수백 M 지상활주 후 이륙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심지어 실제 미사일과 무게가 똑같은 더미 공대공 미사일 4발을 탑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본 이들이 KF-21 보라매라면 울릉공항에서 원활한 작전이 가능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KF-21 보라매를 가져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사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KAI에서 수차례 주장했던 KF-21라면 울릉공항에서도 활약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면 같은 전투기가 아닐까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울릉공항을 요새화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광복절은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독립한 지 정확히 77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한국의 독립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군사력입니다. 일본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거의 70년 동안 독도에 대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2019년에 있었던 초계기 도발 역시 독도 인근에서 일어난 도발이며
최근 일본 수상 기시다 역시 지지율이 떨어지자 독도부터 들먹였습니다. 독도의 영유권을 일본이 갖는다는 주장이 담긴 2022 밤이백서를 국무회의에서 승인했는데요. 일본이 자랑하는 해상자위대와 이를 보조할 항공자위대가 독도에 투입할 수 있는 전력이 한국을 압도하니 무슨 말을 해도 덤비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독도를 자신들 정치독구로 자기 입맛대로 꺼내 쓰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아직까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우리 해군보다 강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동해를 담당하는 해군 1함대의 전력은 독도를 공격할 수 있는 일본 제3호위대군에 비해 전력이 크게 모자랍니다. 1함대는 두 척의 관개토대왕급 구축함을 중심으로 울산급 한 척, 민천급 한 척, 대구급 두 척, 포함급 세 척 등 총 9척의 대형 전투함을 운용 중입니다. 그러나 이 중 울산급 한 척과 포항급 세 척은 개함방공이 불가능하고 타격력도 거의 없는 구식함입니다. 북한의 통통배를 상대한다면 몰라도 일본 해자대를 상대로는 사실상 한국 해군이 제대로 싸워보기 전에 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관개토대왕함도 문제입니다. 지난 2019년 초계기 도발 사건 당시 예인 소나와 레이더 등 여러 장비가 노후화로 사실상 장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대폭적인 개량이 이뤄졌지만 대구급 호위함보다 크기가 작은 무늬만 구축함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군이 독도에 동원할 수 있는 대형함 9척 중 6척만이 실제 전력이며 그중 일본과 대등한 전력이 4척입니다. 반면 우리 1함대의 상대인 일본 해자대는 아주 강력합니다. 만재 19,000톤급 휴가급 헬기모함을 주축으로 공고급, 아타고급 이지스함 각 한 척과 5척의 구축함으로 이뤄진 강력한 대형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3호위대군이 주둔 중인 마이즈루 지방대 소속 구축함 3척을 더하면 독도 방면으로 총 11척의 대형함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독도와 가까운 오키에 군 수송기와 전폭기를 출격시킬 수 있는 오키 공항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본이 갑자기 정신줄을 놓고 독도를 공격한다면 우리 1함대만으로 독도를 사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력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해군의 주력인 KD2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보다 성능이 무수한 FFX3, FFX4를 연달아 건조 및 배치해 해역함대를 강화하는 한편 초계기 도발 같은 사건이 나지 않도록 일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독도를 지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본의 침략 의지를 깰 수는 없습니다. 일본 역시 모가미급을 생산해 지방대의 구형함정을 교체하는 등 전력 강화가 한창인데다 앞서 말씀드린 오키 공항을 이용해 공중 우세를 확실히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내 일각에서 등장한 해법이 바로 울릉공항의 요새화입니다. 한창 건설이 진행 중인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를 1200m에서 1500m로 늘린 뒤 전투기 12터부터 16대로 편성된 비행대대를 배치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행대대급 부대를 울릉도에 배치할 수 있다면 전투기의 종류에 따라 동해에서는 한일 간 군사력 격차를 단숨에 메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활주로가 문제입니다. 1200m 활주로는 현재 국군이 보유 중인 전투기들이 작전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최대 탑재량보다 적은 양의 무장만 탑재하고 이륙하거나 비상착륙하는 것 이상의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만약 울릉공항에서 전투기를 운용한다면 현재로서는 최근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F-35B 외에는 쓰기 어렵다는 게 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때문에 활주로의 길이를 300m 더 늘려 적어도 전투기만이라도 원활하게 작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현재 건설이 한창인 울릉공항의 모습입니다. 터미널과 각종 부대 시설은 산을 깎아 건설하고 활주로는 바다를 매립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 공사가 그야말로 난공사입니다. 이는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방법입니다. 특히 활주로의 경우 항공기가 오고 가도 집안이 가라앉지 않도록 특수한 공법을 적용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케이슨입니다. 케이슨은 활주로의 하중을 견디고 지탱해줄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포항에서 제작되어 플로팅 도크를 통해 운송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무턱대고 활주로를 늘리기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활주로를 늘려도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의 이착륙은 고도와 속도의 영향이 큽니다. 일례로 중무장한 전투기가 이륙하려면
가속 시간이 길어져 이륙에 필요한 활주로의 길이가 크게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가속이 좋다고 빠르게 이륙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 무장한 전투기가 급가속으로 이륙을 하려고 기술을 너무 높게 들면 바람의 저항이 커져 전투기가 속도를 잃고 추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착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고도에서 빠르게 착륙할 때는 착륙거리가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전투로 파손된 전투기가 비상착륙을 하려면 활주로가 상당히 길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현재 군이 운용 중인 군용기들로는 300m나 활주로를 더 늘려도 제대로 작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KF-21 보라매입니다. 지난 7월 19일 첫 시연 비행에서 보라매는 불과 700m 주행 후 이륙에 성공했습니다. 조종사가 당황했을 정도로 매우 부드러운 이륙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바등각에서도 실속에 빠지지 않는 우수한 설계 덕분에 빠른 가속 후 급상승이 가능했다고 분석합니다. 따라서 보라매라면 울릉공항의 짧은 활주로에서도 충분히 작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착륙 한계와 해수로 인한 기체 부식 등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KF-1N입니다. 지난 23일 KF-21 제작사인 KAI의 류광수 부사장은 최근 개봉한 영화 탑건을 봤는데 KF-21 함재기형을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에 이 착륙 장면을 유심히 봤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KAI에서는 KF-1N을 사업 로드맵에 여러 차례 올려놨습니다. 정부가 허락만 한다면 언제든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KF-1N이라면 울릉공항은 물론 현재 건설이 추진 중인 백령공항뿐만 아니라 일각에서 주장하는 경렬비열도 공항 등에도 고정익기를 전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형 항모까지 더해진다면 해상 분쟁 시 빠르게 스크램블이 가능합니다. 즉 명령만 떨어지면 긴급 발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상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항의 규모입니다. 지난 8월 9일 크림반도 사키시 노보페드로우카 공군기지가 단 2발이 단거리 탄도탄에 괴멸됐습니다. 탄약고와 지휘시설 그리고 항공기들을 편하게 운용하겠다고 한 곳에 모아뒀다가 탄약고 유폭에 휩쓸린 것인데요. 폭발한 탄약고로부터 무려 1km 바깥에 있던 항공기까지 모두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울릉공항은 활주로를 300m 면장해도 길이가 2km가 넘지 않는 작은 공항입니다. 당면이 전투기를 보관할 경납고와 폭탄을 저장할 탄약고, 정비창을 건설하려면 아무래도 공간이 모자라다 보니 몰아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사일 한 방에 무력화되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비용 투자를 좀 더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울릉공항 후방의 산인데요. 현재 울릉공항 계획에서 해당 방면에는 주차장과 울릉도 시내로 이어지는 터널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탄약고를 집어넣고 공항 남쪽에 전투기를 사용할 엄체호와 정비창을 건설한다면 최대 16대 정도의 고정익기는 충분히 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한 공항 북쪽 고지대에 천궁이, 섬 등으로 구성된 방공부대를 설치하면 공항은 물론 독도 영공까지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완벽한 독도 방어 열세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현무5라고 공개된 사거리 600km의 6톤 탄두로 구성된 포대를 1터부터 2개 포대 정도만 울릉도에 배치하면 엄청난 억지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유사시 남하할 중국군을 타격할 수 있고 남쪽으로는 일본의 호위대군의 모항을 타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남쪽 일본에 대한 억지력이 아주 강력해집니다. 사거리 600km면 독도를 직접 포위할 수 있는 일본의 3호위대군이 위치한 마이즈루뿐 아니라 사세보의 2호위대군, 구레의 4호위대군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울릉공항을 요새화하면 일본의 그 잘난 해자대가 감히 우리 바다에 접근조차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울릉공항을 완전히 요새화할 수 있다면 지긋지긋한 일본과의 독도 분쟁을 끝낼 수 있는 강력한 요새를 대한민국이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노점이는 다릅니다. 우리 군의 이 인자도 다른 나라에서는 주력이 되고도 남는데요. 특히 자주포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막강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주자가 바로 KOA-1입니다. 최근 전력화가 완료된 KOA-1은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개량이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KOA-1을 바라보는 고가운 시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자주포의 족보를 따져본다면 K9, KOA-1에서 KO-15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K-55의 모체가 되는 건 미국의 M109A2입니다. 1963년 초도 물량 배치를 시작한 M109는 최소 1만 대 이상 생산된 자주포인데요. 당연히 이 말도 안 되는 물량을 미국이 모두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M109는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문자 그대로 뿌려대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는데요. 이 덕에 현재도 개량을 거듭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사용하는 자주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1980년대 초 자주포 독자 개발을 추진하던 한국이 기술상의 이유로 벽에 부딪히자 미국은 M109A2의 면허 생산을 제한했습니다. 이때 한국에서 생산된 M109A2가 바로 K-55 자주포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국 자주포는 미국이 원조라는 소리냐? 하면 그것도 아닌데요. 이제 와서 이런 말은 원숭이에서 진화했으니 모든 인종은 한 가족이다라는 말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K-55부터 M109A2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드디어 국내에서 자주포를 생산하게 된 우리 군이 얌전히 K-55를 M109A2 사양으로 생산할 리가 없었습니다. 초기에 K-55는 비록 외관은 M109A2와 똑같았지만 내부에서는 상당한 개량이 이루어졌는데요. 대표적으로 화학전에 대비한 NBC 시스템을 적용했고 피격시에 대비해 한론 소화기와 자동 선회장치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오죽하면 K-55를 목격한 미 국방부에서 M109A2에서 두 차례나 개량된 M109A4와 동급이라고 감탄할 정도였는데요. 사실 미국은 이때부터 한국의 자주포 기술을 굉장히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굳이 K-55라는 국내 명칭을 두고 저들끼리 M109A2K라는 별칭으로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는데요. 정작 KO-A1에 이르자 K9 기술이 접목되어 완전히 다른 자주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KO-A1은 한국에서나 2인자 취급이지 다른 나라에서는 주력급을 압도하는데요. 당장 미국의 주력 자주포인 M109A6 팔라딘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위력입니다. 우선 크기에서는 KO-A1이나 팔라딘이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사거리는 팔라딘이 30km에 불과한 반면 KO-A1이 32km의 사거리를 보이면서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용 성능 분야로 넘어가면 이 격차가 더욱 커집니다. 팔라딘은 아직도 포탄 적재에서부터 포탄 삽입, 장약 삽입이 모두 수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나마 포탄 삽입 단계에서는 K-55에도 탑재되었던 유압식 장전 장치를 사용하긴 하지만 이마저도 급속 사격을 위해선 밀대를 이용해 완전 수동으로 장전해야 합니다. 반면 KO-A1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포탄 삽입이 끝나고 승무병은 장약만 집어넣으면 사격 준비 끝인데요. 이로 인해 팔라딘은 전투가 길어질수록 운용 병력의 피로도가 급증하고 발사 속도 또한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실 팔라딘까지만 해도 바퀴만 달려있다 뿐이지 운용 성능은 자주포와 견인포의 중간에 있는데요. 이 때문에 팔라딘은 운용에 최소 5명이 필요하지만 KO-A1은 4명으로도 방열부터 사격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얼핏 작아 보일 수 있는 차이지만 전 세계적인 인구 절벽을 생각하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차인데요. 그 결과 KO-A1이 업그레이드를 눈여겨보고 있던 미국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자주포 기술을 벤치마킹하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2015년부터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최신형 M109H 자주포에는 KO-A1에 적용된 반자동 장전 장치가 탑재되었고 미국은 한국이 최초로 성공한 탄약 운반 장갑차 운용 체계까지 흡수해갔습니다. 그야말로 역수출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미국마저 탐낼 만한 무기 체계가 또 있는데요. 이번엔 주력이 아닌 이 성급 무기가 화려하게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차륜형 105mm 자주포 풍익입니다. 풍익은 우리 군에서 따로 개발한 자주포가 아니라 치장물자 처리되었던 M101A1 견인국 사포를 자주포로 개조한 신개념 무기체계인데요. K721 군용 5톤 트럭의 차체를 이용한 차륜형 자주포답게 시속 80km에 달하는 빠른 속도가 장점입니다. 게다가 자주포로 개조되면서 디지털 화력 통제 장치가 탑재되면서 이동 중 정지 후 초탄 발사까지 고작 1분이면 충분합니다. 풍익에 탑재된 전자장비가 포의 위치와 표적의 위치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정렬까지 끝마치는 덕분인데요. 또 최대 11.3km의 사거리로 분당 최대 10발의 포탄을 쏟아내고도 이탈까지 3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는 기동력인데요. 비록 화력과 사거리가 155mm 자주포에 비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풍익은 K9,
KOA1과 달리 보병부대의 연대급 화력 지원 무기라는 걸 감안하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 자주포지만 박격포와 비슷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운용 인원 측면에서 감축이 이루어졌다는 게 상당한 이점입니다. M101에 1대에 8터부터 9명의 병력이 필요하던 게 풍익에서는 5명이면 충분해졌습니다. 심지어 이 중 2명은 운전병과 경계병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해 3명이면 포를 발사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는데요. 또한 경제성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풍익은 감탄이 절로 나오는 수준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보유한 105mm 포탄 재고 때문인데요. 이게 우리 군에서 풍익을 개발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 군이 보유한 105mm 포탄은 340만 발이 넘습니다. 군의 주력이 155mm로 넘어가면서 105mm 포탄의 재고가 쌓이기 시작한 건데요. 문제는 포탄 재고 처리에만 신규 탄약 생산 비용의 3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풍익이 전력화되면서 105mm 포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리하자면 보병급 연대의 화력 강화와 예산 감축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동시에 누린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 군의 포사랑이 신기할 지경인데요.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풍익이 아무리 훌륭한 자주포라 하더라도 역시 화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과 기계와 부대에서 함께 운용하기에는 차륜형이라는 이동 방식이 못내 마음에 걸리는데요.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120mm 자주 박격포 비격입니다. 비격은 현용 4.2인치 박격포를 완벽하게 대체하는 물건으로 기존 대비 화력은 1.9배의 사거리는 무려 2.3배까지 획기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박격포가 탑재된 상태에서 차체의 회전 없이 360도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수의 표적에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비격은 풍익과 달리 기본적으로 궤도형 장갑 차량이기 때문에 험지 주파 능력은 물론 방호력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K2나 K21, K200 같은 기계화 부대와 동시에 적진 한가운데서 화력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져 100% 국산화율을 자랑한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이처럼 우리 군의 포병 화력은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한 결과 6월 25일 전쟁 이후 70년 가까이 정체되어 있던 대한민국의 근접 지원 시스템을 근간부터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조국이었던 미국마저 한국의 포병 시스템을 흡수할 정도인데요. 자주국방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끝없이 달려온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청출어람의 표본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부디 앞으로도 대한민국 포방부의 명성이 지금처럼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